죽기 전에 사인만 받아내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선명했다. 사람들은 내가 이미 의식을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복도에서 오가는 발자국 소리, 간병인들의 낮은 수군거림, 옆 침대 환자의 가쁜 숨소리까지. 그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들려온 건 내 큰아들 철수의 목소리였다. 지금 엄마 상태 심각해. 며칠 못 버틴대. 그러니까 변호사 준비해. 유언장 받아놔야지. 그 단어 유언장.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벌써부터 내 재산을 두고 계산을 하고 있다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구독,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차가워졌다. 집도 그렇고 시장 상가도 그렇고 다 합치면 최소 10억은 돼? 반은 내 몫이지. 영수, 걔는 평생 엄마 치맛자락에 붙어 산 놈이잖아. 그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를 악물었다. 이게 같은 자식이 맞나? 내 막내 영수가 누구인데? 내 청춘을 함께 불태우며 자기 인생까지 희생하며 곁을 지켜온 아이를 그렇게 모욕하다니. 나는 순간 숨을 크게 몰아쉴 뻔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됐다. 이 순간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입술을 세게 깨물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는 소리에 맞춰 내 심장 박동을 억지로 고르게 유지했다. 그러나 철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내일 변호사 데려올 거야. 엄마 이식 있을 때 사인만 받으면 다 내 거야. 어차피 막내는 아무것도 몰라. 법적으로도 장남이 내가 우선이야.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졌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아직 내 눈은 감기지 않았다. 아직 내 가슴은 뛰고 있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조차 돈으로만 계산되는 내가 너무 서러웠다. 동시에 이렇게 정신 차린 만큼 내 삶의 마지막만큼은 반드시 내가 정해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다. 그래.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내 전 재산은 내 청춘을 진짜로 함께 해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수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고 병실은 다시 기계음만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난 세월을 하나씩 떠올렸다. 30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그 일을 보낸 건 너무 아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큰딸 미영이는 중학생, 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막내 영수는 겨우 5살이었다.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던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는 것뿐이었다. 새벽 4시면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여름이면 땀이 흘러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무거운 채소 상자를 혼자 날라야 했고 좌판 앞에서 싸게 드릴게요. 많이 사가세요. 하며 웃어야 했다. 그 웃음 뒤엔 늘 쓰라림이 있었지만 아이들 밥상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다. 집으로 돌아오면 빨래, 밥짓기, 청소, 아이들 숙제까지 내게 휴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모든 수고는 가족들에게 배경음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다. 큰딸 미영이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 엄마, 나는 이런 삶 살기 싫어.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나는 그 꿈을 막을 수 없었다. 젊음이 넓은 세상을 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밤마다 딸의 빈 방을 보며 가슴이 시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지만 결혼 후부터는 점점 멀어졌다. 엄마,
우리도 살기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만 해도 벅차요. 그 한마디로 용돈은 끊겼고 연락도 줄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시어머니 모시는 건 남편 몫이 아니에요. 그 말들은 철수를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막내 영수는 달랐다. 20살 어느 날 내 방에 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엄마,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엄마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나는 울며 말렸다. 안 돼, 영수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나 영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낮에는 시장에서 내 일을 돕고 밤에는 배달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다.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도 생활비로 다 들어왔다. 심지어 결혼까지 포기했다. 좋은 여자가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는 못 산다는 말에 떠나버렸고 영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결혼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영수는 전세금까지 빼서 내 치료비를 댔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은 나를 다시 살려낸 기적이었다. 영수는 25에서 38까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나에게 바쳤다. 밤늦게 집에 와도 불판을 닦아주고 약을 챙겨주고 내가 울면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철수는 뭐라 했던가. 영수, 걔는 평생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린 놈이지.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 희생도 내 막내의 헌신도 모두 가볍게 깎아내린 철수의 태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였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병실에서는 흘릴 수 없었다.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진짜 나를 지킨 건 철수가 아니라 막내 영수였다. 나는 병실에서 깨어있으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다. 철수의 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내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철수가 찾아왔다. 그 얼굴은 이미 아들이 아니라 돈에 홀린 낯선 사내의 모습이었다.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합리적으로 정리해야죠. 저희도 애들 키워야 하고 집값이랑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말은 공감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를 돌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존재를 부담으로만 치부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말은 더 날카로웠다. 시어머니, 사실 요양원 알아봤어요. 솔직히 저희 집에 계시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전문적인 시설에서 돌보는 게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요양원? 평생 당신들 먹이고 입히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온 내가 이제 짐짝처럼 요양원으로 버려지다니. 그러나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건 막내 영수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 날 아들들이 잠시 비운 오후. 혼자 변호사를 불렀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며 말했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남은 건물과 현물은 막내 영수에게 주고 철수 그 놈한테는 이 100만 원만 남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장남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장남이 이미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막내는 평생을 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준 건 오직 그 아이뿐이었어요. 같은 자식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훈육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에 내 이름을 남기며 내가 바랬던 대로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집과 상가를 모두 파라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그 사이 퇴원을 하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빨랐다. 가구와 살림살이 대부분은 버렸다. 한평생 모아둔 그릇이며 사진이며 옷가지들이 차례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 때 가슴이 시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야 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날, 직원이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말순 어머님, 앞으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모든 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찾아왔다. 내가 실버타운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안철수가 광분한 것이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도 팔고 상가도 정리하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카페 한쪽에 앉아 담담히 대답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내 몫은 이미 정해놨다. 유언장에도 남겨놨다. 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나한테 고작 100만 원? 엄마 미쳤어요? 내가 장남인데. 그때 옆에 있던 영수가 차분하게 나섰다. 형 그만해. 엄마는 평생 우리 위해 사셨어. 형은 뭐 했어? 이건 엄마의 선택이잖아.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카페 안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몰렸다. 넌 늘 엄마 뒤에 숨어 살았잖아. 엄마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제야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철수야, 내 말이 맞다. 영수는 내 곁에서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그건 숨은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다. 내가 외면했을 때, 내가 모욕했을 때, 영수는 묵묵히 나를 지켰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린 거다. 번복할 이유는 없어. 순간 철수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는 카페를 박차고 나갔다. 남은 건 차분히 내 곁을 지키는 영수뿐이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확신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카페에서 철수가 소리치며 나간 날 이후 내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실버타운의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나는 책을 읽고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냈다. 직원들이 어머님, 오늘도 산책 나가시죠? 하고 다정히 웃어줄 때마다 나는 비로소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는 그와 반대로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나를 향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전화가 울리면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 쏟아졌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영수한테만 몰아주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철수야,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삶은 내가 옆에 없을 때마다 막내가 지켜줬단다. 그래서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100만 원 줬잖아. 그러자 철수는 더 날카롭게 소리쳤다. 영수가 엄마 세뇌한 거지. 다 꾸민 짓이야. 내가 장남인데 고작 100만 원? 나한테 이런 수모를 주다니. 그는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퍼뜨렸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럽게 연락해왔다. 말순아, 괜찮니? 요즘 소문이 흉흉해. 그러나 나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를 켜자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명 중견기업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자로 지목된 과장 박철수 씨가 오늘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철수였다.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고 그 옆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내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피를 나눈 자식이 이런 몰골로 세상에 드러나는 걸 보는 건 부모로서 참담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생각했다.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자기 손으로 파멸을 부르는구나. 며칠 뒤 신문에는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렸다. 박철수 과장, 회사 자금 수억 횡령 혐의 구속 수감. 영수가 신문을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형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했나 봐요. 나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불쌍하다고 하기엔
그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내 곁에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끝내 돈만 쫓았구나. 이것도 부모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철수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빚더미만 남은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온기도 없었다. 반대로 영수의 삶은 서서히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실버타운으로 내가 들어온 뒤 그는 마음 놓고 자기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낮에는 작은 무역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주말마다 공부를 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의 기운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내 방으로 찾아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엄마도 편히 모시고 싶대요.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 아니야 영수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평생 나만 돌봤잖니. 이제는 내 행복도 찾아야지. 몇 달 뒤 그는 결혼을 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작은 예식장은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 찼다. 신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영수 씨랑 같이 행복하게.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평생 바라던 며느리의 진심 어린 인사를 큰 아들에게선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실버타운 친구들이 속삭였다. 어머님, 저런 며느리라면 평생 든든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제 아들은 늦게라도 제 삶을 빛나게 해주네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 날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축하드려요. 이제 곧 손주 소식이 있어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전화기가 덜컥 떨어질 뻔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이니? 드디어 나한테 손주가 오는구나.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김말순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동시에 내 헌신은 헛되지 않았구나. 영수의 웃음,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다가올 손주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지난 세월의 상처를 위로하는 선물이 되었다. 실버타운의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임을 느꼈다. 그것이 내가 얻은 마지막 보상이자 진짜 자유였다. 실버타운에서 조금은 평온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와요. 얘기 좀 해요. 익숙한 목소리. 철수였다. 직원들이 놀라 막아섰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괜찮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잠시 뒤 문이 벌컥 열리며 철수가 들어섰다.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 참아온 억울함을 터뜨리듯 소리쳤다. 엄마,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집안 기둥이라고 믿고 버텨왔는데 고작 1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저를 향한 도리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철수야, 그게 내 몫이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철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다.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도 밖에서 살림 책임지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곁에 있던 막내만 기억하시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이네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분명 철수의 말엔 뒤틀린 분노 속에 오래된 그늘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철수야, 내가 힘들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옆에 있던 건 내가 아니었다. 장남이면 뭘 하느냐. 정작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었잖니. 그때 영수가 앞으로 나섰다. 형, 엄마가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야. 형이 그걸 몰랐던 거야.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영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몰라. 나는 장남이라 밖에서 버텨야 했어.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끝내 막내만 본 거잖아. 그 말은 순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야, 너가 나를 진정 엄마로 생각했니? 넌 늘 나보다 내 사정을 앞세웠지.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오늘 이후로 이 문제로 내 앞에 다시 서지 마라. 철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 결국 끝까지 영수군요. 그는 의자를 세게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남겨진 건 깊은 정적뿐이었다. 나는 가슴 속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다. 아들을 내치는 이 결정을 두고두고 아플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마지막 선택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것. 철수와의 마지막 대면이 있은 지 몇 달 후 세상은 그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박철수 과장, 회사 자금 수억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유튜브에는 연일 그의 이름을 보도했다.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내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결국 그를 떠났다. 친정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철수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음을. 그러나 이제 그를 붙잡아줄 힘은 내게도 남아있지 않았다. 반대로 영수의 삶은 꽃피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을 마련했고 성실히 회사에 다니며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갔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전히 나를 잊지 않았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요. 아내가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그의 따뜻한 초대에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된 기분을 느꼈다. 며느리도 늘 다정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리고 운명 같은 날, 영수 부부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엄마 축하드려요. 곧 손주가 보셔요.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김말순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엄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복도에 내려앉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